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사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상, 해상, 또 공중, 항공 무기 체계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지상 무기 체계를 또 할 시간이 돌아왔어요. 꼭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상 무기 체계를 해보고 그 중에 장갑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장갑차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 무기 체계고,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전에 19세기 말엽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느니 어떤 그 차량화된 거에 탑승해서 총을 쏘면 좀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영국에서 벌써 1900년에 트럭 위에 철판 두르고 기관총을 맞아요. 나왔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게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그 차량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발전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 되니까 하프트랙이라고 알려진 그런 반궤도 장갑차부터 해서 하노마브 유명하죠. 네, 여러 그 장갑 차량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건 유명하죠. 예. 영화에서 양쪽 그 군에서 다 그 양쪽 진영에서 다 이제 그 운영을 했던 그런 그 형태들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장갑 차량들은 여러 분이 있습니다. 분류를 따지면 재미가 있는데, 가장 많이들 분류하는 것이 임무 스타일에 따른 분류죠. 그렇죠. 여러 바리에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임무, 보병을 수송을 하는, 전장이 택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보병 수송차, 우리나라 말로 보병 수송차라 하고, 흔히들 APC라고 그렇죠. 하는 앞시. 그런 차량들을 얘기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보병을 실어나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보병을 지원해주고 전투도 할 수 있는 그 중무장의 화력을 탑재하고 다니는 보병 전투차, 우리나라 말로는 보병 전투차라고 그렇죠. 합니다. 흔히들 IFV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또 분류를 한다면 구동 기관의 어떤 형태에 따른 차이죠. 그렇죠. 장륜식 장갑 그렇죠. 차량이 있고, 장궤식이라고도 하고 궤도식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궤도식 장갑 예, 차량이 네. 있습니다. 무한궤도. 장궤식, 예. 장륜식은 일본 말이고요. 한국식은 차륜형, 차륜형. 궤도형. 네.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궤도형, 네. 내가 한국말이 좀 짧아서. 네. 일본 말을 잘하시는. 네,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왕가래 맛이다. 네. 책자에는 이제 그런 어떤 용어들, 이게 그렇죠. 일본에서 파생된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소개를 올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성공한 장갑 차량은 무한의 그 바리에이션들이 나와요. K100만 해도 일단 성공하고 나니까 정말 한없이 새끼를 낳고 가지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그것이 거의 당연지사 된 거고, 당연히 그런 그 성공된 차량을 이용해서 앰뷸런스도 만들 그렇죠. 수 있는 거고요. 대전차 관련 차량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주포, 그렇습니다. 회수 차량 등등. 또 대공 방어 대공차가 대공 많죠. 차량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격포도 있고. 또 대구경의 화력 지원형, 그 대전차용으로 아예 그냥 105mm나 155mm까지도 달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정도 그런 차량들도 있습니다. 탱크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방어력이 이제 떨어지죠.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전차라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다시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그 바리에이션도 있고 많은 그런 차량의 분류가 있는데, 이걸 다 이번 시간에 소개하면 머리 아파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걸 소개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차륜식이라고 할게요. 예. 차륜식 장갑 차량의 세계적인 추세와 당연히 그 세계적인 추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또 현재 운영되는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륜형이라 그러면 무한궤도가 아니라 그냥 타이어 바퀴로 그렇죠, 가는 타이어죠. 거 얘기하는 그냥 거죠. 네. 그냥 덤프 트럭에 있는 네, 타이어 네, 달려 있는 느낌. 비슷하죠.
아주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아주- 박희영 장갑차. 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애초에 이 차량에 대해서 역사를 알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러시아의 BTR 차륜형 차량을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쵸. 그게 차륜형 장갑 차량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왜냐하면 그 차량이 선도를 했고 그 차량이 새롭게 나오면서 서방권의 충격을 받아서 또 그렇죠. 유사한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제일 초기에 나왔던 때가 언제쯤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인데 아 2차 세계대전이 예, 끝나고 가장 BTR 시리즈 중에서 선도가 되는 건 BTR 152라고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BTR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BTR 152가 선도가 되고 그 차량의 특징은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차량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트럭이죠, 그냥. 대우랄 트럭 차대에 장갑을 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 지금의 지프형 험비보다도 못한 수준이지만 지프형 험비로 보시면 되죠. 그런 형태고 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서방권에서는 프랑스니 영국이 특히 영국에서 많은 자국산 그런 차량들이 쏟아 나오기 시작하지요. 박희영 장갑차들인데 그렇습니다. 영국제 박희영 장갑차들을 보면 멀쩡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흉악한 것들은 다 영국 애들이 만든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진짜로. 실험적인 이거 약간 꼰대 느낌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사라센 같은 육륜 그쵸, 장갑, 네. 육륜 계열 장갑차들은 뛰어나죠. 아주 오랫동안 잘 썼죠. 네. 근데 장륜형, 차륜형 아까만 차륜형 장갑차는 제가 보기엔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아주 열심히 프랑스가 많이 만들었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많죠. 지금도 아주 애용하고 있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빈폴 메이커처럼 생긴 빈폴? 앞에 바퀴 엄청 크고 뒤에 바퀴 조그만하게 가지고 2차 대전 때 러시아가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짜르 전차였구나. 뭐였더라 그 이름이? 네, 네, 짜르 전차. 그것도 네. 어찌 보면 어떻게 차륜형 보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궤도가 차륜형이기는 아니니까. 하죠. 예, 망해서 그렇지. BTR 다음 시리즈가 이제 BTR 40 그죠. 대표적으로 40이죠. 명작이죠. 명작이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되지는 굉장히 않고 불편한 장갑차입니다. 네, 일단 러시아 차량들은 보기엔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탑승한 병력들의 어떤 편의성 이건 전혀 고려 안 하는 네, 특징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BTR 시리즈에 BTR 50이라고 해가지고 궤도식 맞아요. 장갑차가 잠깐 잠깐 등장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BTR 시리즈라고 해서 차륜형이 아니고요. BTR 50은 궤도식이다라고 이제 잠깐 언급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험적인 차량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수륙양용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곧바로 나온 게 이제 BTR 60이고요. BTR 60부터는 이제 우리가 BTR 지금 현재 8090으로 알려진 8륜형 그런 장갑 차량 그죠. 그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바퀴 8개. 그렇습니다. 8개. 거기에서 많은 서방권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기동성이면 기동성, 야지주행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륜형이 가질 수 있는 궤도식에 비해서 차륜형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고스란히 가지면서도 어느 정도의 방어력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 잘 잡힌 베스트셀러가 나오니까 그것도 또 물에 떠가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깜놀 한마디로 깜놀해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개발이 되고 스위스, 스위스가 오스트리아. 특히 아주 대박이 터졌죠. 예. 스위스의 장갑차. 피라나 피라나. 뭐죠? 판두르. 아니죠. 피라나죠. 피라나죠. 피라나 장갑. 그건 스위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죄송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착각을 했네요. 오스트리아가 이제 판두르. 말씀하신 오스트리아가 예, 판두르. 예. 판두르 지금 1에서 이제 2까지 나온 그런 시리즈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비싸서 이제 축차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지만 거의 도입에 실패했다고 보는 그러나 성능은 무한히 네. 좋은 뭐죠? 장갑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박서. 안 나요. 네, 박서입니다. 박서. 그 유명한 근데 박서. 박스도 히트 쳤어요. 이제 영국에서 1500대 도입하기 때문에 또 네덜란드, 독일, 영국 외에 많이 또 도입하고 호주도 있어요. 또 지금 도입했고 이미 지금. 그 박서의 이제 그 개량 버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독일에서 네. 정작 독일에서 독일군이 안 쓰죠. 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고 지금 수출형이네, 수출형. 영국이나 이런 호주에 가는 거는 다 그 호주군과 영국군의 사양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나라에서 또 만들어요. 네, 그렇죠. 독일에서 요구했던 사양하고는 어떻게 좀 많이 다른 그런 사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정도면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죠. 기본 베이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벤츠 좋아하시죠? 벤츠.
벤츠를 타는 이유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중요한 걸 김PD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다른 무기체계 플랫폼에 비해서 차륜형 장갑 차량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 가능한 그렇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죄송합니다. 항상 인도네시아나 뭐 인디아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라에서 뭐 무기체계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바로 이런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가능성은 다분히 누구나 있죠. 만들죠. 예. 사우디도 만들고 이집트도 만들고 가능성이 그렇지만 있죠. 다 만들었어요. 그럼 보통 차를 좀 원래 좀 잘 만드는 데가 잘 제작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맞아요. 예. 근데 외국에서 수입한 트럭을 가지고 개조를 해도 장갑차가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에도 뭐 과테말라 이렇게 같이 있고. 조그만한 나라도 예. 꼭 만들었어요 장갑차를. 실제로 그 벤츠의 사륜구동 트럭을 사다가 그 차체를 바디 떼내고 그 위에 그 장갑 바디를 얻는 그런 경우는 그 굉장히 유니모그를 흔해요. 갖다 많이 그렇죠. 했죠. 유니모그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아 그렇게 근데- 따지면 일본도 잘 만들 텐데 왜 근데 가다가 바퀴가 일본 빠져요? 이야기를 이제 옆으로 세죠 걔들은. 항상. 그거 하나만을 단적으로 봐서 뭐 예를 들면 일본의 지금 96식 차륜 장갑차가 문제가 있다. 사실 96식 차륜 장갑차의 방어력이나 어떤 성능을 보면 다 고만고만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이급에 있는 차륜형 장갑 차량 이하예요. 이것이 단점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되죠. 역시 독일처럼 자국의 대량 배치에 실패를 했고 원래는 자기들 그 육상자위대에 4개 사단과 여단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참 4개가 아니라 한 8개 정도를 배치하려고 했는데 거의 그 절반이죠. 그 기동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이제 2개 사단과 2개 여단만 그것도 일부 대대에만 이제 배치가 됐고요. 일부의 일부네요. 네, 배치 수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100대가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차륜형 장갑차를 나름 선호한다고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게 이제 이런 최근의 이야기도- 얘기죠. 최근에. 최근에? 예.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섬나라고 뭐 어떤 그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동하면서 그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륜형의 플랫폼, 무기 플랫폼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충분하다 그래서. 예, 전차도 이제 대수를 줄이고 흔히 나오는 그 16식 그 기동포. 예, 기동포라고 하죠. 이제 기동 장갑 차량인데 차륜형으로 돼 있으면서 포를 이제 장착해서 그 화력 지원을 하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잠깐 또 바다 건너 좀 네. 가보면 이제 미국은 그럼 어떠냐? 그 세계 최강인 미국은 여러 면에서 그들도 그 차륜형 장갑 차량을 사실은 선호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에 안 맞거든요. 그랬었죠. 예. 냉전 때 특히. 근데 그들은 전 세계를 섹터로 하고 빨리 전략 무기 체계 전략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무겁고 단단한 그런 그 궤도형 차량 전차 안 맞거든요. 그냥 그 C130에 한 대씩 실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차륜형을 원했고 거기에 결국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이 두 작은 나라가 붙었어요. 이제 아까도 소개를 드렸던 그렇죠. 오스트리아의 판두르의 그 개량 버전하고 그 다음에 피라나의 그 스위스의 피라나의 개량형 버전이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위스가 이겼죠. 승리를 유명한 했죠. 스위스의 모그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그사가 대박을 이제 다시 튼 거죠. 미국 회사가 됐죠. 제너럴 그렇습니다.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 당연히 그들이 이제 그 자본력을 이용해서 먹었겠죠. 냠냠. 어마어마한 그 양을 짭짭. 자기들이 이제 그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미군도 교리가 바뀌어서 전체 미군의 그 32개 여단 중에서 8개 여단이 이제 소위 스트라이크 여단이라고 해가지고 예. 완벽하게 스트라이크 여단화했고요. 이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유사시에 전개할 스트라이크 여단은 그 25사단의 예하 여단이 전개됩니다. 하와이 있고 알래스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 하와이가 먼저 옵니다. 네가 당연하겠지만은 자 이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죠.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이야기해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산지 지형입니다.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는 맞지 않는다는 게 선호하지 않았죠. 지휘관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랬었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예. 근데 왜 차륜형이 필요할까요? 시가전이죠. 더 게릴라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가 도로망이 예전보다 훨씬 발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나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 8륜 차량이 되면서
그 예전의 차륜식 장갑차들보다 험지 기동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점도 무시 못하고요. 그러니까 기갑력으로 그 돌파해 나가는 그런 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그 기갑 수색을 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보병들도 이제는 걷는 거에서 제발 우리도 이제 차량을 좀 이용해서 예, 빠르게 기동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무시 못하는 게 병력이 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력이 같은 병력으로 더 넓은 면적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차나 장갑차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동도 확실히 이렇게 걷는 걸로 안 하게 되니까 지치는 것도 많이 줄 것이고 훨씬 줄죠. 그 전투력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그 생각해낸 거는 그 K-21을 쫙 깔자는 어떤 육방부의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병력이 얼마입니까? 도저히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생각을 다시 원래는 이제 그 차륜형 장갑 차량을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더 빨리 도입을 하려고 그걸 이제 그 맡고 있는 그 업체 그 복수의 업체들한테 이제 그 의뢰를 해서 시제 차량들이 나왔었죠. 10몇 년 됐죠 벌써.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국방부에서 이제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얘 방어력이 약하네. 이제 기본적인 그 차륜형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예, 그렇고 지금의 그 차륜형 장갑차의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박스를 봐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의 96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정말 방어력 얕고 가벼운 미국의 그 스트라이커들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는 유럽이나 러시아에 있는 추세는 방어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빠른 기동을 할 수 있는 차륜형 장갑차 특히 8륜의 그런 장갑 차량가 요구가 됐고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서 네. K808 주력 차륜 장갑 차량이 계속해서 양산돼서 지금 배치가 돼서 지금은 6개 사단에 1개 대대씩 들어갔고요. 향후 계속해서 그 대대수를 늘릴 겁니다. 그래서 각 사단에 1개 여단 정도는 배치가 될 거고요. 물론 동부전선은 제외됩니다. 그렇죠. 워낙 네. 험하니 거긴 또. 동부전선에 지금 뭐 도로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22사단 좀 문제가 있는 그 22사단만 유일하게 배치가 되고요. 나머지 그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의 사단들은 다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후방에는 6륜 네, 차량 그렇죠. 그 파생형 K806. 예. 그다음에 또 바로 또 바리에이션이 나온 게 이제 지휘형 그 차량이 나왔고요. 제 추정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뭐 앰뷸런스도 나올 거고 네. 박격포 탑재 차량도 그쵸. 나오긴 할 건데 K205 때문에 안 만들 거예요. 그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대공포용, 대공포용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운영 중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더 많은 양을 배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컨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뭐 이렇게 그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군도 이제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많은 안도를 할 수 있고요. 그 K808이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고 또 향후 계속해서 그 808도 그 개발의 사양에는 모듈화를 좀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향후 발전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뭐 지상 전시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전된 부분을 전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에 조금 더 좀 나아간 버전이지만 이제 그 증강 현실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예. 네. 그 우리 비계님이나 뭐 갔다 와서 홍태정도 한참 또 얘기했었죠. 네, 갔다 오셨던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K808도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말 고수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탄생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심지어 얼마 전 이건 좀 다른 번외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공군 그 조종사들이 인공지능, 네. 게임에서 격추를 못 시켰던 AI 기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하는 친구들이 그걸 격추시켰대요. 야. 조종사를 AI를 이겨갖고 AI를 이기고 그 AI 거의 허를 찔렀구나. 미국 조종사들도 못 이겼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약간 좀 즐길 수 있게 좀 제작해놔도 솔직히 좀 더 접근하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다가 나중에 그 훈련용 시뮬레이션 쓰면 맨날 시동 걸고 실제 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계룡대에서 열리는 그 10월달에 열리는 그
계룡대회 그 페스티벌 가보면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좀 기대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무인 드론 부대들이거든요. 그 드론의 어떤 그 조종 기술을 습득한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젊은 남성들은 아마도 군의 어떤 특혜를 많이 누리지 않을까. 드론 레이싱 감히 얘기합니다. 대회 같은 거 열리면 우리나라가 항상 저기 인프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상위권인데 초등학생 그렇죠. 6학년이 세계 1등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드론 자체는 이제 그런데 드론 레이싱 경기 자체는 우리나라가 인프라에 비해서는 한데 외국 평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해요. 공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드론 레이싱 본 적이 있는데 공중에 잘 부닥쳐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선수들 성향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나이가 든 분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게임의 아니면 도- 민족이에요. 네. 게임의 민족. 뭐 아니면 또 이런 아주 김 PD님이 그 적확한 그런 그 질문을 주셨고 문제를 던지신 건데 바로 차륜형 그 장갑 차량의 미래는 무인합니다. 역시 그렇죠. 그 뭐 많은 나라에서 그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도 물론이고요. 이거를 그 4차 산업과 연계된 이런 그런 개념은 3월 인터넷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 항공 무기 체계, 해상 무기 체계, 지상 무기 체계를 가리지 않고 지금 앞다퉈 어떤 그 컨셉 개념 형식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 가시적인 시제 차량들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차륜형 장갑 차량의 시작은 상당히 늦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선도를 그렇죠. 따라잡거나 대등하게 갈 수 있는 그래 보기를 또 아울러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론까지 내서 이 시간 그 차륜형 장갑차에 대해서 요모조모 세계적인 차량을 소개해드렸고 우리나라 차량의 지금 현대의 배치 상황이랄까 전력들도 말씀드렸고 향후 미래 차륜형 장갑차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기를 뭐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무기 체계마다 다 그런 그 바램으로 하나하나씩 서로 간의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알려드릴 겸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시리즈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